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정부의 대출 금지 규제 정책으로 이른바 현금 부자 외국인들, 이 중에서도 이 중국인 왕서방들이 서울의 알짜배기 땅과 부동산을 싹쓸이 한다라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왕서방 부동산 쇼핑 역차별 금지법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법인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소환.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소환, 함께 보시죠. 내란 특검 한덕수 피의자 조사, 장관 줄 소환, 이제 시작인가요? 전 정권을 향한 이 수하, 전방위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소환됐습니다. 아마 장관들 앞으로 전직 장관들이 줄줄이 소환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임명.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 가족비리 감시할 특별감찰관 임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위에서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돼서 8년 넘게 공석이었는데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가족, 아들, 부인, 친인척까지 비위에 대해서 감시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비상, 한국경제 8면입니다. 가공식품 물가가 비상입니다. 1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6월 물가 2.2% 훌쩍 뛰었다라고 합니다. 가공식품 73개 중에 62개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라면, 고등어, 조기, 외식 물가 줄줄이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예고. 중앙일보 14면 기사 함께 보시죠. 장마 2주간 장대비는 한 번뿐이었습니다. 이게 장마 맞습니까? 우리가 알던 장마가 사라졌다. 쉬스건. 그 장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딴 장마가 왔습니다. 마른 장마. 습한 건 습한 대로, 더운 건 더운 대로. 이 덕분에 극한 폭염이 올여름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시원한 장대비라도 좀 내려줘야 이 폭염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시원한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엘리트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방송 기자, 방통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안영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역임한 우리 홍익표 대표님, 그리고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성치윤 부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뜨거운 감자, 오늘의 이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왕서방, 중국인 왕서방이 현금을 싸들고 와서 서울, 강남 곳곳에 노른자 땅과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왕서방들은 아무런 이 국내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만나보시죠. 추경 30.5조에 플러스 9.5조 국회 예산 고피 풀었다. 그제 예결위에서도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제2차 추경을 통해 국가 채무액은 1,300조 원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빚을 내어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식 세대입니다. 이번 추경을 집안의 가장이 빚을 낸다는 인식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것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빚 타령이나 할 한간 상황인지 답답한 심정을 말씀드리면서 자, 부동산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른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현금 지원, 민생 쿠폰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 민생 쿠폰을 발행하고 접수받고 운영하는 운영비만 550억이 든다라는 예상이 나와서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돈대로, 쿠폰을 발행하고 운영하는 돈은 따로라는 겁니다. 13조 원 규모의 현금 지원,
소비 쿠폰으로 발급하는데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데만 549억 7천만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56억은 발행하는 관련 부대 비용, 172억 원은 그거 관리하는 인력, 인건비, 7억은 장비 임차료, 8억은 홍보비, 9억은 콜센터 운영 비용 등등등이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전국민 현금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국가 부채고 국민들이 갚아야 할 빚인데 그것과 별개로 550억 규모가 돈이 더 든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별 작업에만 또 50억이 별도로 든다고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과 관련해서 소득 상위 10% 선별을 위한 작업 예산이 49억 1,400만 원 편성이 된다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 민원상담 인건비 수당 19억 9,200만 원. 요즘은 뭐 사람 쓰면 다 돈이에요. 서버 증설 등 인프라 확충이 29억 2,200만 원. 49억, 한 50억 정도가 더 든다고 합니다. 이 선별 지원도 아니고 전 국민 다 현금 지원에 거기다가 쿠폰 형태로 발행하는 데에도 또 부가적인 돈이 들다 보니 야당에서는 이거 다 외상 청구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추경위에 국채 약 22조 발행하면 국민 1인당 내야 할 추가 세금이 45만 원이다. 결국 15만 원씩 나눠 갖자고 국민들이 45만 원씩 더 내야 하는 게 이번 추경의 핵심이다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경기도 어려운데 정부가 이럴 때 미리 빚 땡겨다가 전 국민 지원하면 소비도 진작되고 경기도 도는 건 아니냐라는 찬성 의견. 아니 나 15만 원, 25만 원씩 필요 없는데 결국 내가 15만 원 받고 45만 원 더 돌려내야 하는 셈인데 이걸 왜 전 국민에게 다 이러냐. 그것도 쿠폰으로 550억 든다는데 반대 의견 다양할 것 같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네. 이건 뭐 오래전부터 논란이 된 문제죠. 사실 좌파 정부는 기본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합니다. 우파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좌파 정부는 국가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경제를 키우려는 기본적으로 케인즈주의자들이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의 재정 투입이 과연 경제 회복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거리입니다. 일본의 케이스가 그런 걸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일본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현금 살포도 하고 뭐 했지만은 일본 경제 그렇게 키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어찌됐든 국민이 선택한 정부입니다. 그 정책을 일단은 뭐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두 국회의원이 여야 의원들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가장이 돈 벌 생각하지 않고 빚만 내려고 한다. 아니 돈 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빚을 내더라도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빚을 내면 빚을 누가 갚아야 됩니까? 자식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갚은 건데 그 빚을 내니까 가장은 생색만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그런 두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국가 빚이 1,300조인데 1년에 지금 이자만 해도 30조입니다. 30조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엄청나네요. 그 국가 채무란 게 재미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IMF 기준으로 해서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부처의 채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의 각종 공단들, 산하 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그 유산 때문에 애금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애금공사다. 애금공사가 어디 보증을 섰다. 그럼 그것까지 우리는 국가 채무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국가가 갚아줘야 되니까. 그럼 그것까지 따지면은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이 단계에서 국가가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진보 계열의 학자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뭐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걱정 없다. 딴 나라 봐라. 일본은 뭐 100%, 200% 된다. 그런데 그 나라들과는 국가 실정이 다릅니다. 국가 채무 국고채를 발행하면 거기는 국민들이 다 수월을 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찌됐든 국가의 빚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저는 이번에 쿠폰 운영, 민생 회복이 정말 민생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실증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번에 민생 회복을 위해 쿠폰을 이제 뿌린다면 뭐 받으면 좋죠. 받으면 좋은데 이게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되는 것도 우리가 우려가 되는 건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가 채무 문제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꼭 쿠폰 형태로 이렇게 줘야 되느냐, 550억이 더 드는데 와 관련된 야당의 비판도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당은 꼭 필요한 경기 부양 정책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홍익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재경 그 국가 재정 운영 그다음에 국가 채무와 관련돼서는 늘 찬반이 엇갈리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국가 빚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건 뭐 어느 나라 다 중요합니다. 지금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저렇게 관세를 올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핵심은 사실은 국가 채무 부담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OECD 그 권장 수준이 60%에 밑돌고 있어요. 대략 한 48%가 국가 채무 비율인데 우리나라가 그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노령화, 그다음에 국가 성장률이 계속 잠재 성장률 이하로 지금 기록하면서 빚 관리까지 그러니까 국가 채무 관리에 대해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순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은 뭐냐면 국가 재정 지출의 축소, 국가 성장률의 그 하락, 그리고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지난 3년여간 속에서 소위 얘기해서 이 국가 재정 규모는 위축되면서, 그러니까 소위 그 긴축 재정이죠. 긴축 재정을 통해서 재정원도 악화되고 경제 성장률도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가 경제 3주체인 정부, 기업, 국민 중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국민은 소비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정부가 아까 저는 뭐 안영환 의원님 말씀처럼 이러한 수단을 반복적으로 자주 쓸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통해서 위기 극복, 그다음에 소비 시장이 지금 그 막혀 있는 것을 뚫어주는 역할은 정부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번에 정부가 제기했던 30조 중에서요, 10조는 추계 잘못에 따른 보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금년 예산을 짰잖아요. 그 중에서 10조 이상이 비어요, 지금요. 그러면 지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지출을 막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예정된 지출을 계획대로 할 수 있게 10조를 넣은 거예요. 그 30조 중에 10조는. 그다음에 20조 중에서 지금 대략 한 13, 14조 정도가 지금 그 국민 쿠폰, 소비 쿠폰으로 나가는데, 국민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는 찬반의 형태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 같은 경우가 현금으로 줬더니 빚을 갚거나 또는 도리어 저축을 하거나 안 쓰거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현금성 소비 쿠폰은 지역화폐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사용 기간도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현금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축성이 아니에요. 바로 소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시대보다 너무 어렵다. 그 당시엔 그래도 정부 지원이라도 있었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통해서 경제가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부와 국회는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좀 미래지향적인 산업, 그다음에 장기적인 경제 전망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네, 자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인 현금 자본들이 우리나라 내국인들과 달리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른바 자국민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있습니다. 한 중국인이 강남의 이 고가 아파트에 펜트하우스를 현금으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4년 전에. 그런데 그 시세 차익이 지금 얼마가 돼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여러 기사에서 오늘 보도됐는데 2021년 중국인 30살 30대 A씨가 30대 복층 구조의 도곡동 펜트하우스를 아래층 55억, 위층 34억, 합쳐서 89억에 현금으로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4년 만에 지금 현재 시세 차익은 20억 원 이상입니다. 110억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돈을 앉아서 벌어들인 거죠. 이 중국인은 그때도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현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수가 91,453가구, 2023년 12월에서 2024년 연말 10만 216가구, 이 중에 56.0%는 중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인 집주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중국인 현금 부자들은 알짜배기 서울 땅과 집들을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과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초강도 부동산 규제에서 외국인은 예외라는 불공정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자, 6억 이상 주담대 금지에서도 다주택자 추가 주담대 금지에서도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제에서도 모두 이 외국인들은 제외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외국인 부동산 쇼핑 역차별 방지 법안까지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냥 부동산 사고 실고제였는데 이걸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명시돼 있습니다. 중국인을 겨눈 법안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서울에 아파트를 사면 돈이 된다는 걸 알아서 정부의 이 대출 금지 규제 정책이 나오기 직전에서 서울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경고를 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돈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외국은행에서 돈을 받아와서, 그러니까 중국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받아와서 서울에 있는 집들을 막 사들이면 이게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다라는 겁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 집값 상승을 좀 부추기는 측면도 있고, 대개 이제 중국인 부동산 규모 같은 경우는 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교란한다라는 서울시의 경고도 있었는데, 이게 이 국내 사람들은 대출이 막혀가지고 집을 못 사게 되면 더더욱 마음 놓고 좀 중국인들, 외국인들이 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부동산 사는 이유가 실거주 목적이 아니잖아요. 실수요자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제 차익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 가서 아마 주택을 사보신 분도 있겠지만 중국은 엄청 까다롭습니다. 일단 토지는 살 수 없어요. 토지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단지 70년 동안 임차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주택 사는 데 있어서도 뭐 실거주 의무랄지 굉장히 외국인이 사는 데는 굉장히 복잡한 게 많고, 또 팔고 나서 자금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는 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에서 부동산을 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시도를 했다가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지금 특히 이제 수도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저희가 컴퓨터 CG에서 봤지만 지금 한 56%가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중국은 엄청나게 이제 현금 부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우리나라는 6억 원 이상은 대출이 안 돼요. 그건 자기 자산이 몇백억 된다 하더라도 6억 대출이 이상은 안 돼요. 자기가 아무리 소득이 1년에 몇십억이 돼도 6억 이상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뭐 고소득자였지 자산이 많은 사람이 현금성 자산이 많으니까 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국인들은 규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대출받기 어려우면 자기 나라 또는 외국계 은행 이제 이런 데서 대출 받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규제를 하는데 지금 공급 대책이 따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직 공급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부동산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지금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부동산의 풍선 효과, 규제의 풍선 효과로서 이제 외부로 이제 강남에서 시작했다가 마포, 성동 갔다가 그다음에 노도강, 강북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로 갔다가 결국은 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들을 이 외국인들한테 다 뺏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우려도 나오던데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지금 강남이랄지 이제 서울에서 지금 뭐 지금 사는 사람 중에 뭐 4채 중에 1채 정도는 또 중국인, 외국인 산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임대인 자체도 지금 보면 뭐 새로 산 주택이 뭐 한 25%가 중국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들은 임대 수익도 얻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팔아서 차익을 얻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당히 이제 이 부동산 폭등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가시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손질을 많이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내국인과 외국인의 어떤 차별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내국인을 규제하니까 이제 부동산이 그래도 소강 상태에 들어가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이 틈을 위해서 또 중국인이랄지 외국인이 들어와서 사면 이제 그 규제 자체가 사실은 내국인에는 엄청나게 불리하면서 결국 차익과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 이제 외국인이 될 수 있는, 아직은 뭐 명백하게 외국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최근 한 성수동의 고급 전원주택 단지를 전국에 있는 주택 가격 중에 가장 비싸게 사간 사람도 이제 중국인 30대 청년인 걸로 알려졌는데 그 역시 현금으로
전액 다 구매해서 놀라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거인 것 같아요, 성춘 부의장님. 예.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도 대출 안 되고 부동산 못 사게 하면 외국인, 특히 이제 중국인들도 좀 규제를 두고 적어도 뭐 동일하게 대한민국 국민들과 차별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역차별 논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이 정부의 대책이 좀 없어 보인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저는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좀 규제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지금 그 외국 자본, 외국의 이런 세력들이 뭔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뭐 교란시키고 있다거나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거나 이런 근거 자료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뭐 성수동에 뭐 전원주택 구입한 청년이나 아니면 아까 전에 봤던 그 펜트하우스를 구매해서 그 시대 차익을 거둔 청년, 그런 아주 소수의 사례만으로 마치 뭐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금 엄청난 소득을 거둬들이고 있다, 엄청난 부동산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통계도 지금 외국인이 보유한 그 가구 수가 10만 이상이고 절반이 중국인이다. 이 통계도 저는 지금 부동산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불명확한 정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중에 다 고가주택일까요? 저가주택 비율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중국인들 중에 정말 저가주택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10만 가구가 넘는다. 그게 전부 다 마치 그 아까 펜트하우스의 사례를 들면서 마치 모두가 10만 가구가 고가의 주택을 살고 있는 거대 자본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2024년 작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됐습니다. 다민족 국가라 함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비율 이 5%가 넘게 되면은 그 국가를 다민족 국가라고 이제 평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5% 이상이 다 외국인입니다. 그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초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 규제를 좀 더 강화한다거나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에는 전 동의를 합니다만 네. 마치 그들이 지금 고가 주택을 다 사들이면서 뭔가 차익을 전부 다 거두고 있다? 아주 전 소수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오기 전에 그들 외국인들이다, 그 중에 중국인들이다, 그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면서 고가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저는 이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사거나 거래할 때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동의 주셨어요. 자, 그 가운데 현 정부, 이재명 정부와 이 여당의 특활비와 관련된 내로남불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새로운 정부도 출범하고 한 만큼 특활비, 특경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이 특활비의 부족 문제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에서도 조금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 소위 과정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잘 만들어서 일에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는 노력들을 같이 전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방금 들으셨는데 민주당은 야당 시절, 즉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을 포함한 여러 공기관의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집권을 하자 이제 특활비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야당일 당시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활비 전액과 예비비 2.4조를 감액했습니다.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도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저땐 특활비 삭감돼도 국정 마비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 이제는 새 정부 출발한 만큼 특활비 부족하지 않게 신경 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의견 궁금합니다. 안영환 의원님. 참 정치권에서 내로남불의 뭐 전형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조승래 일단 특활비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조승래 의원의 말이 맞아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라면은 먼저 과거에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판단을 잘못했다. 그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미안하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러더라. 이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자성은 있어야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국정이 마비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조승래 의원 본래 현재 민주당이 주장대로 하면
특활비 없도록 국정 마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국정의 정상화 절차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런 반론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그건 잘랐다고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특활비는 어느 정도 과도한 건 지나치지만 어느 정도 필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죠. 뭐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러니까 이제 정치권이 비난을 받는 겁니다. 나와 상대방을 구분해서 내가 하면 옳고 상대방 틀리고 순전히 자기 위주에 생각하는 특수한 집단들을 모인 이기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정치권도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필요하다. 지난번에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설명이 없이 막무가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치인은 역시 얼굴이 두껍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홍익표 대표님. 예. 저 부분은 뭐 약간 민주당이 얘기하기가 좀 면이 쓰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면이 쓰지 않는 건 사실이다. 예. 제가 원내대표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지난해 저 예산 처리할 때 우려는 전달했어요. 전액 삭감하지 말라고. 홍익표 대표께서 원내대표 하실 때 윤석열 정부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하면 안 된다라고 우려를 전달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다 하다가 한 10% 삭감시켰어요. 그리고 일부는 특활비의 일부를 업무 추진비로 전환시켜줬고요. 예산 통과하면서. 전액 삭감하면 어차피 저게 약간의 필요악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도 지금 많이 줄었지만 특활비가 있고 그 존재에 대해서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액 삭감한다고 할 때 전액 삭감보단 30% 정도 삭감하고 이후에도 제도 개선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도 30% 삭감하겠다 이런 안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줬는데 그때야 이렇게 갑자기 정권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특활비가 없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는 않아요. 좀 불편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활비의 규모는 계속 줄여나가야 됩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두 번째는 특활비 사용에 대한 통제가 좀 강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과거에는 현찰을 그냥 줬는데 지금은 국회 같은 경우에는 사용 내역을 다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내역을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라 하더라도 국회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정원도 국회 정보위의 통제를 받아야 되듯이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특활비의 사용 내역 정도는 국회에 예를 들면 비공개 자료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 운영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서 어떤 식으로 특활비가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 장치를 만들어서 이게 여야가 정권 바뀔 때마다 우린 이렇고 저긴 이렇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그런 거예요. 딱 두 가지만 있을 게 있어요. 계속 줄여나간다.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 투명성을 높이는 거죠. 네, 두 분의 말씀 들었습니다. 앞서 이 부동산 관련된 패널의 발언 중 서울 네 채 중 한 채가 중국인 소유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지만 정확한 것은 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주택 4채 중 1채 꼴로 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통계는 발표된 바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뉴스가 많은데 이 3명의 인물에 관련된 이야기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지구쇼가 선정한 오늘의 핫피플 3인방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핫피플 3인방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향수 홍보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최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알뜰폰 판매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향수입니다. 퍼퓸. 향수가 출시되었다. 빅토리 4547 승리, 강인함, 성공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빅토리, 스트롱니스, 성공. 성공은 영어로 뭐야? Success, 상징하는 의미다. 당신을 위해 하나 장만하고 사랑하는 이에게도 선물하세요. 거의 뭐 옛날 이덕화 선생님의 트라이 광고 멘트 같아. 33만 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글을 올린 거예요. They are called Victory 4547 because they are all about winning, strength and success. 여기 나와 있군요. 그 향수들은 빅토리 45, 47로 불린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강함과 승리와 성공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향수 홍보에 나섰습니다. 남성용과 여성용이 있나 봐요. For men and women 이라고 돼 있어요. 당신과
사랑하는 일을 위해 성공하라고 트럼프 대통령 젊을 적의 모습이 흉상이 황금형으로 뚜껑에 달려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도 새겨져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유력 정치인, 뭐 홍익표 대표가 갑자기 홍익표 향수라고 판매하면 이해 충돌로 난리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대통령이 저렇게 하면 탄핵감 아니겠어요? 탄핵감입니까? 우리나라라면, 우리나라 정서라면. 우리나라라면 탄핵이죠. 미국은 또 자본주의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아니 우리나라도 자본주의예요. 우리나라도 근데- 자본주의였어요? 그렇죠. 자본주의 약간 아니- 우리나라 자본주의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주 리버럴한 자본주의죠. 우린 약간 미국은. 도덕적 자본주의.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면 네. 제가 볼 때는 황야의 무법자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뭐 법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말이 곧 법이고 관세도 마찬가지고 이게 고무줄이단 말이에요. 50% 관세했다가 뭐 10% 관세했다가 또 어느 경우 무관세했다가. 근데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대선 끝나고도 자기와 관련된 어떤 그 뭐죠? 그 뭐 이벤트적인 네. 그런 물건들 팔아가지고 장사했잖아요. 그리고 또 현직 대통령인데 향수를 팔아요. 그 향수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상징성 있게 좀 저렴하게 파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돈은 한 34만 원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오, 이거 비싸네요. 아마 이게 웬만한 명품 향수 못지않은 가격일 거예요. 용량이 좀 많이 들었나요? 그 모르겠어요. 그런 것 그런데- 같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 동상이 더 커요. 케이스 근데 중에. 향수는 용량이 많으면 네. 사실 선호하지 않죠. 그래요? 예, 뭐 이게 뭐 탄산수도 아니고 네. 이제 그래서 그런데 저걸 공개적으로 뭔가 대통령이 오히려 발표를 하잖아요. 네네. 이런 향수가 출시됐다고. 네. 사라고는 안 했지만 사라는 의미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강렬하게 지지하는 강성 지층은 아마 또 살 겁니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돈을 벌게 되고 저는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된 논란이 많이 있으잖아요. 내부 정보 관련해서 그 계속적으로 뭐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여러 가지를 네네. 뭐 국가에서 사들이겠다. 그걸 발표하기 전에 이미 트럼프 일가랄지 트럼프와 관련된 회사들이 이걸 샀다가 또 뭐 어느 정도 뭐 몇천억의 수익을 거뒀다 뭐 이런 네. 언론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 이게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그런지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참 보통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의 리더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우리의 기준에 의하면 좀 청렴하고 그다음에 국가와 국익,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트럼프를 보면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고 트럼프 자산 증가 우선주의 마치 그런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성춘 부의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그럴 뿐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향수, 이재명 샴푸 이런 거 출시한다고 하면 아마 난리 날 것 같습니다. 난리 뭐 가정으로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요. 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재산이 로이터 측에 따르면 거의 2조가 넘거든요. 진짜 부자네요. 예, 그러니까 2조가 넘는 사람이 왜 굳이 저런 걸 할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주변에 아주 좀 돈이 많은 친구한테 그 제 친구 한 명이 물어봤어요. 야, 넌 돈도 많은데 왜 밥 한 번 안 사냐? 이러니까 밥을 안 사니까 돈이 많은 거야.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트럼프도 사람들이 야, 저렇게 재산이 2조가 넘는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하니까 돈이 계속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국가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저 타이밍에 갑자기 트럼프 향수가 왜 나왔을까? 지금 사실 트럼프가 2기 정부 출범한 다음에 속속들이 하는 것들이 잘 안 됐거든요. 관세 이거 결국 지금 막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내가 되면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안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 이란 그 전쟁에 대해서 본인이 좀 나서서 뭔가 해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국제 문제 뭔가 하나 해결했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갑자기 이제 향수 팔고 하는 건데 저는 그럼 트럼프가 관세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뭔가 국가적 뭔가 대통령으로서 성과를 낼 때마다 또 저렇게 네. 국민을 상대로 전 세계 국민들을 상대로 저렇게 사업 비즈니스맨의 면모를 또 보여줄 것 같은데 참 우리나라 정서와 너무 다르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마 이해 못하는 행동일 텐데 미국이 워낙에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자유 계속 자유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저렇게 비즈니스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도 이 외교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해야 되잖아요. 아직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 못 만나셨잖아요. 그러면 정상회담 할 때 국익을 위해서
빅토리 45 착착 뿌려주고 전화했어. 트럼프 폰 딱 받아주고 국익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네. 자, 동의하셨어요?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미국 FBI가 이 북한 사람들 공개 수배를 때렸습니다. 왜 이 북한 사람들을 공개 수배한 걸까요? 이들의 정체는 누굴까요? 만나보시죠. Wanted, 이 공개 수배죠. 우리는 원한다는 거예요. By the FBI예요. 자, 500만 달러 포상금이 걸렸습니다. 김관진, 27살, 김강태복, 28살. 나이보단 좀 더 있어 보여요. 정봉주, 28살, 장남일, 26살. from DPRK는 북한입니다. 2021년에서 지난해 10월까지 80여 명이 북한인들이 미국인의 신원을 도용해서 100개 이상의 기업에 위장 취업했다라는 겁니다. 가상화폐 접근 권한을 얻은 후에 탈취했다. 무려 91만 5천 달러어치를 탈취했다라는 겁니다. FBI, 연방수사국이 이들 북한인들의 현상 수배에 나섰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북한인 신분 숨기고 미국인 신분을 훔쳐서 취업한 다음에 가상화폐 빼돌렸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FBI가 공식적으로 특정인을 지정을 해가지고 수배를 했다는 것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죠. 사실 북한은 IT 전문가들을 김책 공대를 중심으로 대거 양성을 합니다. 그 유명한 김책 공대요? 그럼요. 북한의 최고 엘리트들을 뽑아서 양성을 한 다음에 해외에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중에 일부는 중국의 대도시 센양이라든지 베이징이라든지 상해 같은 데 가서 이른바 우리식으로 하면 게임방 있죠. 게임방 같은 데 들어가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입니다. 상당수는 한국의 게임망에 들어와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당국의 지시가 내려지면 한국의 정치 관련해 댓글을 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북한에서 수재네요, IT 수재들. 수재들이죠. 그래서 그리고 베이징이나 상해 특정 지역에서 몰려서 합숙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말레이시아라든지 싱가포르 지금 저 4명은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각국에 들어가서 합숙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게 현재 북한의 현실입니다. 이 비대면으로 원격으로 IT 관련된 직원들은 미국 회사에 취업해서 이제 해외에서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신분을 도용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영어를 꽤 한다는 얘기네요. 북한의 엘리트들 보면 틀림이 없지요. 예. 영어를 하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가 있었고 지금 저런 케이스가 한두 사례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뭐 중국어는 기본이고 그래서 중국에서 활동을 기본으로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상당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관련 사이트에 들어와서 돈을 벌거나 해킹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런 류의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위험한 해킹 집단으로 따지는 것이 전문가들 볼 때는 러시아 해킹 집단과 북한의 해킹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가 안보 관련해서도 많은 해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심과 네. 또 주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안용환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홍 대표님 한번 이 정보기관과 함께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저 미국이 공개 수배를 때린 북한의 IT 인재들이 이 중국의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중국계 미국인의 신분을 도용한 다음에 미국 회사에 위장 취업을 한 경우 그리고 이 페이퍼 컴퍼니가 국내의 어떤 범죄 조직과 같이 결탁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납품해서 만들어주고 우리 조직으로부터 돈을 벌어들인 사건을 제가 이제 심층 취재한 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놀라울 정도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좀 그 현황 얘기는 안영환 의원님이 해주셨으니까 제가 역사 얘기를 좀 해드리면 북한이 저런 ICT 인력을 본격적으로 그 양성을 시작한 건 2000년 초반부터입니다. 제가 평양을 그때 이제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에 평양을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2005년 6년경에 그 직접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평양에 그 저런 디지털 인력을 개발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가장 어린 친구가 한 12, 13살부터요. 한 20대 초반까지 굉장히 그 소위 북한의 그 가장 똑똑한 친구들을 거기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필요하면 중국이나 해외에 보내서
그 해외에서도 교육받게 하고 이런 기회를 줬고요. 또 그 당시에 그 ICT 분야에 대한 교류협력이 꽤 양성화돼 있었어요. 한국하고도 했고 남북 교류협력 차원에서 그다음에 중국하고도 있었는데 네. 주로 이 북한의 디지털 인력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중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 또는 뭐 기타 외국 기업에 납품하는 형태인데 상대적으로 노동력도 그 싸고 그 저가에 그런데 아주 그 기술력은 높았어요. 근데 그런 그 ICT 기술협력이나 경제협력이 최근에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가 2010년도 이후에 본격화되면서 다 그 공식적인 정상적인 활동은 다 맡겼겠죠. 금지가 돼서 예, 그런데 이렇게 음지로 가는군요. 그렇게 되면 저 인력들은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겠어요? 저런 인력들을 계속적인 외화벌이를 하려고 할 땐 음성적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범죄적인 걸로. 그래서 아마 이럴 거예요. 외국의 중국이나 또는 한국에서 일부는 저 사람들이 북한 사람인 줄 알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북한 사람이나 이런 관계없이 저런 음성적인 또 범죄적인 프로그램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박 프로그램 가장 싸게 잘 만들어주는 사람하고 거래하잖아요. 아마 북한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북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브로커가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외국인, 그러니까 주로 이제 중국 사람의 경우가 높을 텐데 중국 또는 제3국의 브로커들이 북한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나 그 미국계 기업들이 그 직접적으로 그 접촉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있어요. 저 그 브로커들이 꼭 이름이 뭐 마이클 홍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중국계 뭐 미국인 이런 사람들 브로커가 꼭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중국계죠. 예. 중국계인데 미국하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런 사람들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저런 그 어떤 이 디지털 범죄 행위를 차단하는 국제사회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직접 취재했던 그 아까 그 사례, 그러니까 저 북한의 IT 해커 조직과 국내 범죄 조직이 결탁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던 걸 우리 정보당국과 수사당국이 덮쳐서 일망타진했던 사례를 제가 직접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국내 범죄 조직이 너무 싸고 실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계 이런 불법 조직인 줄 알고 거래를 하다가 이 사람이 중국말 뭐 영어로 하다 답답하니까 조선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범죄 조직도 야 이거 내가 그냥 불법 도박으로 하다가 이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겠다. 라고 겁을 먹어서 우리 정보기관에게 술술 불었던 사례를 제가 직접 취재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 조심해야겠습니다. 뜨거운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사망 선고 직전 코마 상태다. 의사 출신 안철수. 내가 메스 들겠다. 보수 정치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할 것이다. 오, 굉장히 의지가 막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그 고름과 종기가 누구냐? 당내에서도 논란일 것 같은데 들어보시죠. 최소한 60일은 보장이 돼야 된다. 만약에 전대가 8월 중순에 마친다고 하면 아마도 신임 당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대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혁신위원장을 안철수 의원이 맡았는데 굉장히 고강도 뭐랄까요? 이 혁신의 의지를 불태웠어요. 전당대회 60일 안에 안 연다. 종기 고름 짜겠다. 내가 의사니까 메스. 김관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혁신위원장이 아마 할 수 있는 기간이 뭐 60일 얘기하는데 한 40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8월 13일을 임시적으로 이제 전당대회 하겠다는 취지로 네. 추진을 하고 있는 걸 보여요. 그런데 지금 당 자체를 보면 완전 이제 친윤들이 완전 당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송호성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을 왜 혁신위원장을 시켰을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안철수 의원은 친윤은 아니에요. 그러면 친윤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혁신의 이미지를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을 시켰는데 안철수 의원의 각오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뭐 고름 종기 아마 고름 종기가 뭘 의미하는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근데 고름 종기를 어떻게 보면 도려낼 수 있는 메스가 할 수 있는 근데 안철수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당내에 본인의 어떤 세력이 없잖아요. 지금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의원이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거든요. 또 당원의 지지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의원이 과연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혁신위원장이면 혁신위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혁신위원도 사실은 현역 의원들에서 과연 혁신으로 들어올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친윤의 어떤 잔존 세력이 기득권이 안철수 의원을 좀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게 아니냐. 그럼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의지에 대해서는 뭐 박수를 보냅니다. 아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국민의힘에 사실은 좀 안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친윤들이 이렇게 잡고 있는 한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전당대회 때 과연 당대표로 누가 출마하느냐를 봐야 할 것이고 또 누가 당선되느냐를 봐야지 국민의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전당대회에 주요 주자 중 한 명으로 예상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도 야당 안팎에서 관심사입니다. 친한 정성국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고민하고 신중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당의 상황에서는 일단 나가지 말라는 의견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보면서 대표가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나오지 않는 쪽에 무게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번에 내가 대표 나갔을 때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고 이런 불리함이 있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국민과 당을 위해서 일할 시기가 맞느냐, 때가 맞느냐, 정치인으로서의 그 어떤 감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친한계가 아닌 친윤계 권영세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한테 기대 걸 인물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한동훈 대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걸 무슨 자극적으로 새벽에 쿠데타라고 얘기한 거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고 우리 당에 기대를 걸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구나. 아주 뭐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당원 모집을 그때 하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과연 맞는가 싶고 한 대표하고 가까운 분들이 무슨 뭐 윤핵관이 어떻고 무슨 친윤계가 어떻고 뭐 거기 기득권까지 얘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데 그분들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성춘 부의장님, 지금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한 쪽이 있고 친한계에서도 나가지 말지 부정적인 게 더 많다. 한동훈 전 대표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어떻게 보십니까? 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와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아마도 고민하는 지점이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왔을 때 지금 당 주류인 친윤 세력의 후보를 이기지 못할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지금 사실 민주당이 여당인 상황에서 바로 1년 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여당이 상당히 유리한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죠. 지방선거를 또 승리로 이끌지 못했을 때 책임을 또 다 오롯이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코마 상태라고. 지금 손을 안 대면 죽어요. 지금 사실 죽군 다음에 당권을 잡으러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코마 상태인 상태에서 저는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저는 이거를 적출하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메스를 쥐어주는 그 사람들이 지금 친윤인데 그 사람들이 메스를 제대로 쥐어주겠습니까? 아마 갑자기 숟가락 쥐어줄 겁니다. 메스 하면 갑자기 숟가락 쥐어주기 때문에 적출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차기 당대표가 뭔가 그 메스를 제대로 들고 다시 적출하는 그런 과감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메스 했는데 숟가락을 준다 옆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메스 주면은 자기들을 적출할 건데 친윤들이 메스를 주겠어요? 안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가 재건하기 위해서는 그 주류 세력들을 적출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 비주류 세력들 중에 그거 할 만한 사람은 한동훈 대표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은 과감하게 승부를 걸어야지 만약에 지금을 건너가서 나중에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를 고민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미 코마 상태의 그 다음 더 최악의 상태까지 갈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측근에서는 그걸 좀 걱정할 것 같아요. 홍 대표님. 나왔다 안 됐을 가능성에 대한 굉장한 좀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걱정하겠죠. 떨어지고 나면 내상이 클 테니까. 근데 정치는 그런 거 내상을 너무 걱정하면 안 됩니다. 뭐 꽃길 깔아놓는 게 어디 있어요? 100% 당선된다고 하는 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험을 안고 도전하고 그러면서 정치로 성장하는 겁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다음에 대표가 되면 대표가 되는 대로 또 정책 성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당의 어떤 극단적인 세력
그리고 특히 친윤 이 당권파들하고 좀 더 강하게 싸울 수 있는 결기가 좀 있어야 돼요. 인적 쇄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하피플 3인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다음 순서입니다. 돌직구 강력반입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죠. 불과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3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유유히 차를 버리고 도주한 운전자가 있습니다.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도로를 역주행해 지나가는 차량.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더니 방향을 꺾어 역주행 상태로 도로에 멈춰섭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창문을 두드려도 운전자는 나와보지 않습니다. 잠시 뒤 운전석에서 내린 건 20대 여성. 사고를 내놓고도 차도 위를 천천히 걸어 사고 시점에서 멀어집니다. 그 사이 운전석이 빈 상태로 사고 차량은 계속 직진해 시내버스와 충돌합니다. 서울 은평구 도로에서 20대 여성이 연쇄추돌 사고를 낸 건 오후 4시쯤. 여성은 앞서 경기 고양시에서 승용차와 첫 번째 접촉사고를 내고 4km 떨어진 서울 은평구로 차를 몰고 와 오토바이와 중앙분리대,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여성은 100여 미터 떨어진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분이랑 계속 왔다 갔다 하시길래 문 열고 나가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계속 막 물만 막 드시고 계세요. 조사 결과 여성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닌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한 사건의 단서를 풀어보는 돌직구 강력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범죄 프로파일러, 저희 강력반의 강력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장님.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보시죠. 우리 상한판에 단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어떤 장면일까요? 영상이 입수됐는데 영상부터 보시죠. 강릉 대관령 휴게소 식사가 한창인데 갑자기 흰색 SUV 차량이 유리벽을 뚫고 돌진합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배식대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아수라장으로 변한 내부, 쓰러진 손님들도 보입니다. 10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배 반장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휴게소에 일종의 차가 들이친 부분인데요. 네. 사실 좀 저럴 때는 제일 걱정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급발진 같은 형태라든가 두 가지를 걱정을 해야 되겠죠. 요즘은 이제 그 일주기가 됐습니다. 시청 앞에 그 큰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아마도 반복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80대 운전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운전자가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고령자 운전자 사고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령 운전자 사고가 훨씬 이 퍼센트가 높은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위험도가 높습니다. 위험도가 높다. 왜냐하면 사고 발생하게 되면은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간 이제 브레이크 페달하고 가속 페달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는 가속 페달 밟으면 더 위험도가 나가니까.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 한 10,000건 이상씩 그 65세 이상의 네. 사고자의 그 사고 건수가 많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도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걱정인 거죠. 그렇군요. 이 80대 여성 운전자 가속 페달을 이거 보세요. 브레이크 페달을 착각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전 11시쯤이니까 차에서 우웅 소리가 나서 저 안전바하고 부서지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걸 직접 봤습니다. 악셀레이터를 아주 길게 밟아야 하는 소리, RPM 올라가는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력 사건 단서 한번 만나볼까요? 저희 상한판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뭔가를 지금 슬쩍하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영상 입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게로 들어오는 한 남성. 주인은 자리를 비운 듯합니다. 주위를 살피며 머뭇머뭇거립니다. 이렇게요. 그러더니 휴대전화 보이시죠? 자, 잽싸게 주머니에 넣고 사라집니다. 이러면 안 돼요. 또 다른 식당. 손님인 척 앉아있다가 직원이 지나가자 주방 쪽으로 쓱 갑니다. 그러더니요. 휴대전화를 허리춤에 챙기고 다시 사라집니다. 자, 벌써 세 번째 가게. 뭔가를 물어보는 듯 주방으로 다가가더니 자기 것 마냥 또 휴대전화를 슬쩍 집어넣고
사라집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동종 전과만 27범, 전과 27범의 상습 절도범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배 반장님, 전과 27범이에요? 도벽이겠죠. 그리고 20대 남성인데, 젊은 그러니까요. 친구인데. 그럼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게 참 안타까운 게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네. 작은 가게 같은 경우에 보통 이런 거를 점원들이 별로 없으니까 본인이 서빙하고 본인이 만들고 그러는 부분에서 이제 그 휴대전화를 챙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대로 열어둔 상태에서 놓고 그러니까 저 범인이 쓱 가져가는 상태거든요. 더 큰 문제는 저렇게 가져간 다음에 그 주인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 그때 이제 그 휴대전화로 저거를 하는 거죠. 뭐 대출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소액 결제를 하거나. 아니 더 나쁘네요. 핸드폰만 파는 게 아니라 예. 개인 정보를 빼돌려서 뭐 대출을 하거나 현금을 빼간다고요. 예. 근데 요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대폰에 일종의 지갑형의 휴대폰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휴대폰의 지갑에 그 비밀번호도 써 있고 계좌번호도 써 있고 저런 형태 지갑형이 다 있으니까 사실은 그 휴대폰만이 아니라 신용카드까지도 저걸 저취를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같이 합쳐지니까 문제는 저기서 이제 피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피해자들 이야기 저희가 인터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휴대폰에 주민등록이 있었지, 운전면허증 있지, 카드 2개, 3개 있었지. 내가 패턴을 해놨어요. 근데 패턴을 찾은 거야. 그거 어떻게 찾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다 찾을 수 있디야. 내 양쪽 통장에서 인출해갔지, 카드사에서 양쪽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갔지. 꼬박 3일에 장사를 못하고 울고 다니면서. 그래서 뭐 경찰 찾아봐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데. 근데 지금 문제 덤덤해. 아니, 야 현금 빼갖고 카드사에서 현금 인출해가고 빌려가고 변제는 못한다? 근데 그 패턴을 어떻게 맞춘 겁니까? 이거 뭐 지금 범죄를 알려드리면 좀 죄송한데 이제 이렇게 옆으로 해서 빗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 지문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런 걸 쓰실 때는 한 두세 번, 하루에 한 두세 번씩은 지우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패턴을 한번 연 거는 지우지 않습니다. 근데 저런 범죄자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불빛 비춰보면 그 패턴의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렇군요. 예, 가능하면 저거는 한 번 쓰시고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지우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일부러 패턴을 틀리게.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그렇게 하긴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죠. 저기 주인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바쁘게 사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패턴이 아니라 번호를 쓰셔야 되는데 그걸 또 이용하니까 너무 악독한 거죠. 저 범인이. 정말 나쁜 범인이네요. 저 출소 10개월 만에 또 범인을 저질렀다고 하니까 전과 27범답습니다. 훔친 돈을 또 도박으로 탕진했대요. 하하, 기가 찹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죠. 비밀번호 이용해가지고 현금을 설치하고 한 거죠. 일본 뭐 식당이라든지 그런데 영세 자영업자 거기 가서 주인 거 바깥에 꺼내는 걸 그냥 몰래 가져오는 식으로 범행한 거예요. 손님인 척 들어가서 보통 탁자나 그런데 주인분들 그냥 내려놓잖아요. 금액은 2억 7천 금액이 그렇고요. 유흥비라든지 그런 데 다 탕진한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저거 꼭 술 마시고 도박하고 저런 데 써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습관성 도벽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저런 범죄자들한테 형량이 3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절대 저기 교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네. 저 40분, 50분까지 넘어가는데 우리의 사법체계가 그 이상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좀 걱정입니다. 징역형도 좀 더 강하게 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 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 단서 함께 보시죠. 세 번째 사건은 이겁니다. 번호판이 뭐길래? 자, 어떤 사건일까요? 번호판이 압수당한 남성이 위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단해요. 60대 남성, 명의 이전 없이 승용차 양도, 직권 말소 처분. 그래서 번호판이 압수됐어요. 그러자 위조 번호판을 만들어요. 인천과 고성을 왕복하며 464km를 운전하더라. 자동차 관리법 등 위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처분이 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반장님? 흔한 사건입니다. 네. 사실은 보통 우리가 차를 개인이 양도양수할 때요. 그 사가는 사람이 바로 명의 이전할 것 같죠? 예. 이전 안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전 주인한테 남아있으면 여기서 운전해서 나타나는 뭐 범칙금 이런 것이 다 전 주인한테 가버리게 됩니다. 오,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저걸 말소를 못 해갖고 문제가 됐었는데 좀 규정이 바뀌어갖고
저렇게 됐을 경우 이제 직권말소 처분을 해갖고 하면은 번호판 자체가 가짜로 뜨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그 단속으로 이거 말소된 건데라고 뺏어갑니다. 네. 근데 그 뺏어간 거를 비슷하게 종이로 붙여갖고 다시 하는 겁니다. 근데 정교했습니까? 근데 이제 뭐 흔히 말하는 3D 프린터 정도만 했으면은 네네. 사실은 뭐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종이를 써갖고 이렇게 하니까 예. 사실 이것도 저는 뭐냐면 일종의 감형을 노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저거는 별거 아닌 범죄가 아니라 매우 위험한 범죄. 매우 위험한 범죄. 왜냐하면 저것은 대포차를 저런 식으로 처분하거나 저런 식으로 이제 뭐 외국에 팔거나 이럴 때 흔히 나타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그 재판부에서도 죄지 좋지 않다고 봤지만 근데 형량이 너무 집행유예예요. 집유로 풀어줬으니. 사실 근데 저건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반복됐을 경우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게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만약에 정교하게 위조했다. 그러면 형량이 더 세집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하고 저거는 어수룩하게 하니까 재판부에서도 그냥 뭐 실수 정도로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건 실수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악용될 수도 있고 대포 차를 저걸 가지고 조폭한테 팔아갖고 큰 이득을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죄들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재판부에서 좀 간과하신 것 같다는 재판부 판단 함께 보시죠. 흰색 종이에 번호판을 대고 도안을 한 뒤 숫자와 검은색 색칠했다. 포스터 색칠하듯 색칠한 거네요. 재판부,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위조한 번호판이 그렇군요. 이 감형을 해줬군요. 정교한 수준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서 집유로 풀어줬다. 그런데 수사가 사실 저는 여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런 식이 한 번에 끝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400km 넘게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과속담보에 다 찍힌 겁니다. 그래서 단속이 된 거거든요. 그럼 그 중간에 다른 게 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군요. 강력한 남자,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과 함께 도직구 강력반 3가지 강력 사건 풀어봤습니다. 저희들은요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김진애 도직구쇼 도직구 강력반까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평소보다 저희 도직구쇼가 좀 빨리 끝나는 이유는 잠시 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